월요일이죠, 5월. 오늘 안 쉬세요? 오늘 안 쉬는 데가 많더라고요. 저야 뭐 메이데이 때 노동절 때 쉬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강의를 하니까. 강의를 글쎄 아무튼 오늘은 차가 한 개도 안 막혀가지고 금방 왔어요. 예. 어쨌든 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안 쉬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주야간 합반이 아니고 이제 뭐 주간 야간 따로 오후도 뭐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 22일 날이 그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석탄일. 그날은 그 공휴일이죠. 그래서 그날이 이제 결혼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 저번에 원장님은 그냥 구주니까 쉬자 그러는데 아니면 안 쉰다 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주야간 합반으로 일단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그러면 이번 과정은 뭐 요약집은 조금 빨리 가요. 사실은 뭐 요약집은 판서를 많이 줄이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더 깊게 하면서 그래서 구주면은 아주 넉넉하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 요약집으로 이미 이제 우리가 조금 봤는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묻는 게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늦게 하신 분들도 그렇고 조금 빨리 하신 분들도 그렇고 기본서하고 요약집 중에서 뭘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는 현명한 대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 상황이 달라서 기본서를 우리가 이제 두꺼운 책을 보는 이유는 용어에 대한 적응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근데 말을 조금 바꿨더니 이제 뭐 야, 이게 내가 배운 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예를 들어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 지불액으로 바꿨다. 또는 원리금 상환액으로 바꿨다 그랬더니 그게 또 뭐냐. 나는 부채 서비스액은 알아도 저당 지불액은 모르겠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본서를 읽어보면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는 건데 나는 뭐 영어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당연히 요약집으로 가면 되죠. 왜냐하면 요약집이 양이 적기 때문에 읽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여기 모 학원에서는요 모의고사 엊그제 봤는데 그제 그분이 한 85점 나왔다 그래야 돼 결혼. 근데 뭐 좀 해요 거기가 야간반인데도 공무원이 교육공무원.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공무원 시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나름. 그래서 정리를 짧게 잘 하는 편인데 잘 하더라고요 수업 때도. 게다가 뭐 교육공무원 시간이 많던데 뭐 어떨 때는 낮에 와가지고 수업 듣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낮에 왔어요 이랬더니 오늘은 좀 시간이 돼서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모의고사 보기 전에 2시간에 한 번 봤다고. 2시간 한 번 보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네, 한 번 싹 돌리는데 이게 이제 언제쯤 가면 되냐 하면 여러분 모두의 목표가 이제 그거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요. 9월에서 10월쯤 가면은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또 이제 그 마지막 정리하는 방법을 제가 또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이때 가면은 모든 과목을 오전에 한 과목씩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때 특강 다 끝나고 나면 한 1주 반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하루에 보통 3과목 정도를 치워줘야 돼. 오전, 오후, 야간 단위로. 그럼 몇 시간 보겠어요? 길어봐야 2시간 반이에요. 아니 아침에 와가지고 한 몇 시간 보고 나서 점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심 먹고 졸리니까 조금 산책 좀 하고 몇 시간 보고. 그때는 뭐 오전에 민법, 오후에 결혼, 야간에 이제 공법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한 몇 바퀴 돌리는데 요거를 한 20번 정도 이상을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는 공부하셔야 되면 충분히 가요.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거 20번은 아주 쉽다. 그러면 암기가 안 될까요? 될까요? 되겠죠? 뭘 또 그렇게 한숨을 쉬고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 보셨나요? 전국 모의고사 보셨나요? 이번 모의고사 약간 어려웠는데 약간 어려운데 뭐 저는 우리 그쪽 원장님이 교수님 모의고사가 어떨지 이번에는 다른 학원 출제인데 저번엔 제가 했으니까 3월달 그래서 4월달은 어떤지 좀 봐주세요. 그래서 뭐 보나마나 잘 냈겠죠. 대충 훑어봤어요. 조금 어렵네. 대부분 기출이네. 뭐 그럼 풀만 할 거예요. 그랬는데 약간 어려워하긴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다들 어려워하는데 뭐 그래도 좀 나온 분들은 있어요. 이제 개인 면담을 하니까 제가 점수를 알죠.
개인 상담을 하러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오시면은 제가 먼저 현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 점수를 물어봐요. 뭐 결혼은 몇 점이에요? 민법 몇 점이에요? 이렇게 점수를 물어보는데 그런 다음에 그에 맞게 이제 상담을 하죠. 뭐 턱없이 그냥 뭐 무조건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집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다. 이해하셨죠? 네. 바로 들어갈게요. 뭐 이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의고사 보기 전에 그 1월 달에 제가 강의했던 게 있는데 1월 달 동영상에서 이거 좀 꼭 들여보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이거. 또 어떤 학원의 그 남자분인데 5점반인데 잘해요 이분. 기출문제집을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2번 봤거든요 그 양반이. 점수가 잘 나오는데 이거 잘 안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게 모의고사 시험지가 A3 용지죠. 여기에 이제 대략 한 15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민법 개론 1차만. 그러니까 민법이 한 8페이지가 조금 넘고요. 개론이 보통 7페이지 정도 돼요. 6쪽, 7쪽. 민법은 지문이 기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주의사항 쓰고 뭐부터 시험이 나와요? 민법의 개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민법부터 본 거야. 그래가지고 봤더니 내가 이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시간 관리 잘해야 된다고 하니까 일부는 건너가면서 어려운 거 시간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개론 한 30몇 개, 그다음에 뭐 한 33개는 풀죠. 뭐 보통 7개 정도 건너가니까 민법은 더 6개 건너갈 거야 아마 한 35개 뭐 이 정도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1분이 안 걸리는 문제들이니까. 그러면 시간이 70분이 남았잖아. 그러면은 요거 뭐 한 30분이면 풀거든요 이것도. 건너갔으니까. 그러면 60분 해가지고 옮겨 쓰는 것까지 한다 하더라도 무려 한 35분 남아요. 그러면 계산 문제를 가야 된다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래서 금요일 날 또 계산 문제를 여기는 한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신경이 안 쓰여요. 좋아하죠. 좋은 거예요. 아니면 제가 또 따로 시간을 내서 해줘야 되거든요. 뭐 잘 됐지 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은 충분한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거 다 풀게 되는데 그분이 꽤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분 이제 잠깐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민법을 쭉 간 거지 40개. 그랬더니 한 68분 9분 정도 걸려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개론을 다 못 풀었다. 뭐 시험장에 가서 그러면 어떨 거냐고 이제. 뭐 오늘은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괜찮은데 시험장 가서 그러면 안 되니까 이 1시간이나 무려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찍는 방법까지. 그러니까 합격 전략을 다시 한번 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안배가 안 되는 분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번에 보셔서 아시죠? 제가 9주, 보강까지 9주를 했는데 9주를 했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왜냐하면은 책을 계속 읽으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러니까 3, 4월 과정부터는 제가 책을 확인을 잘 안 해줘요. 그냥 설명해버리고 바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시간이 절대 안 모자라죠. 저도 8주에 다 끝낼 수 있어요. 제가 마지막 특강은 하루에 싹 끝내버리는데 이거 8시간 9시간에 마지막에는 그게 맥혀요.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학원 지금 뭐 우리 남양주 학원에도 시간이 모자라는 분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합격 전략 한번 보세요. 모의고사 보기 전에. 그래서 그래야 아마 될 겁니다. 합격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방법을 강의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저는 뭐 고시 공부를 이것저것 하도 해봐가지고 시험에 대해서는 아주 귀신이에요 귀신. 어떤 문제도 제가 오지선다면 어떤 고시도 1차를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뭐 짧은 시간에 거의 다 붙었습니다. 다른 사람 막 3년 걸릴 때 저는 거의 1년 반에 끝냈어요. 그러니까 1차는 저는 잘 안 떨어져요 솔직히 말하면. 2차 논술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거지 2차 됐으면 이제 뭐 다른 거 하고 있겠지. 이해하셨어요? 1차는 저는 안 떨어진다. 저는 LG 다니면서도 1차 합격한 사람이야 고시를. 뭐 신사격실이라고 시간이 넉넉한 데가 아니에요 거기가. 맨날 사장이 왔다 갔다 하는 사장 직속기구라 LG화학에서 딱 2개 있어요 그런 부서가. 전략경영기획실하고 지금도 있어요. 신사경영기획실이라고 MBP라고 뉴 비즈니스 플래닝이라고 LG에서는 이제 핵심 부서죠. 근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1차 공부를 붙었어. 퇴근하고 야간에 독서실 가가지고 새벽 한 2시까지 공부하고. 그런데 1차는 요령이라니까요. 공부 조금 되면
요령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 요령을 다시 한번 본다. 이해하신 거죠?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뭐 보든 말든 나름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거 뭐 아무 상관없지. 싹 다 합격시켜야 내년에는 꽉 찰 거 아니에요. 나 진짜 깝깝이 죽겠어 진짜.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아휴 진짜 뭐 맨날 지금 오늘 와가지고도 물어본 게 좀 들었어요? 왜 가는 데마다 내가 물어보잖아. 네, 자, 보시면 여러분 그 1편인데요. 그 1편은 부동산학 총론은 우리가 이제 두세 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목차 보시면 첫 번째 장이 부동산학 서설이죠.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여기도 이제 중요한 것들이 한두 군데 있어요. 제2장의 개념과 분류는 그건 무조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의 개념하고 분류 쪽에서는 한 개, 한 개, 두 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뭐 적어도 한 개는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제3장의 부동산의 특성 및 속성인데, 특히 특성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보시면서 다시 이제 중요 부분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넘어가시죠. 제1절에 부동산학에 이해됐는데, 정의 보니까, 부동산학이라는 건, 활동,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많이 해왔어요. 그죠?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되겠는데 부동산학이 뭡니까? 라고 이 김영진 교수님한테 이제 물어봤다. 제자들이. 그랬더니 부동산학이라 하면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 이야기죠. 부동산 활동 이것들을 능률화하는 거를 그 원대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동산 학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원리하고 응용 기술을 개척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지금 이제 읽어본 게 여기까지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그죠? 경험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규범과학이다, 뭐 이런 측면이 있더라. 그래서 원리라는 거는 이제 이론적 차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상당히 과학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학은 과학적인 학문이다. 이제 많이 아시죠? 투자 이론을 해보니까 여전히 대단히 과학적이다라는 거를 보이고, 이건 이제 기술이죠. 그래서 이건 실무 적용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기술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기술성이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상당히 재밌는 학문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문이 뭐 요것만 또는 요것만 따로 보통 정리하고 있는데 부동산학은 이것들이 다 섞여 있더라. 그러니까 단순한 학문이 아니고 종합과학이다. 그런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이 순수과학이라고요. 아니고 응용과학의 성격이 강하다고요. 응용과학 그렇죠. 그다음에 인간의 경험 그 자체를 이제 체계화한 것들이다 그랬죠. 그래서 경험과학의 성격이 강하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또 사회과학이다라는 건 뭐냐? 사회현상을 설명한다 그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부동산학은 바람직한 활동이 무엇이냐라는 걸 정리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규범이론의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뭐 이런 게 좀 기출이 되는 편이에요. 자, 확인하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종합과학의 성격이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복합 개념이다. 즉 단순과학이 아니고 종합과학이다 그 이야기죠. 이제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응용과학이다라는 건 이제 순수과학이 아니다 그 이야기죠. 실제로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랬고, 이 경험과학이다라는 건 이제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다시 말해 추상적 학문은 아니다.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사회과학이다 그러면 이건 자연과학이 아니고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랬고, 규범과학은 바람직한 게 무엇이냐라는 걸 이야기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학의 3대 측면과 복합 개념 그랬는데,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다 그러면 뭐 간단해요. 3대 측면은요 이런 거죠. 일단은 이제 유형적 측면이라는 게 있고 무형적 측면이라는 게 있다. 유형적 측면은 눈에 보이는 거죠. 형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술적 측면이고요. 이거는 이제 경제적 측면하고 법률적 측면을 이야기하더라. 우리가 부동산학을 연구할 때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해왔죠.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를 두루두루 관찰하더라. 이런 걸 복합 부동산이라 그랬다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요. 복합 개념 그렇죠. 복합 개념이죠. 그래서 복합 개념으로 부동산을 연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 그러면 기술적 관리, 경제적, 법률적 관리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뭐 타당성 그러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타당성 이렇게 봤죠. 이와 같이 3대 측면으로 우리가 연구를 한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하고 무형적 측면, 법률, 경제적 측면을 3대 측면이라 하고 이 3대 측면을 한꺼번에 고려하는 거 그런 걸 뭐라 하느냐? 복합 개념이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림으로도 잘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제 2절. 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하고 연구 분야인데 이 접근 방법은 뭐 시험에서는 싹 대단한 건 아니라 그랬죠. 좀 어렵지만. 그래서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이니까 이제 교수들이 신경 쓰면 된다 그랬죠. 그럴 때 이제 분산식, 중점식, 종합식 접근법이 있다 그랬는데 분산식이 뭐예요? 분산식. 부동산학 이론이 한 군데 모여 있다고요. 여러 책에 분산돼 있다고요. 여러 책이 여러 책. 그러니까 각기 개별적 부분적으로 연구하니까 여러 책에 나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 기능은 결여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중점식 그러면 자 부동산 활동의 특정 측면에만 중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경제적 측면에만 또는 법률적 측면에만 그런 이야기니까 이것도 전체적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분산식보다는 연구의 깊이는 깊은데 이것도 아직 부동산 전체를 이야기하지 못한다. 종합식은 부동산학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주변과학의 연구 결과를 시스템, 체계화하고 그래가지고 전체 부동산 활동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김영준 교수가 일본에서 연구된 것들을 가져왔다 그랬죠. 그래서 접근 방법, 판서를 좀 줄이려고 그러는데 또 하게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분산식 접근법하고 중점식 접근법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이런 거. 우리나라는 이제 종합식 접근법부터 시작을 한 나라죠. 그러니까 이제 김영진 교수라는 분이 일본에 갔다. 이 사람은 이제 박사를 마치고 왔습니다. 행정 박사를. 그래서 포닥이라고 후박사 과정을 갔는데요. 박사 후 과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갔더니, 행정학을 공부하러 왔는데 부동산학이라는 이상한 게 있더라. 보니까 일본에서는 그 사람이 일본 갔을 때 이미 한 50년 전부터 여러 학자들이 부동산학을 조금씩 연구해가지고 경제학 책에다 또는 사회학 책에다가 또는 법학 책에다가 조금씩 연구한 것들을 써놨더라. 그러니까 부동산학 이론이 한 군데 모여 있다고요? 분산되어 있다고요? 분산. 각기 개별적으로 연구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부동산은 거래사고가 많더라. 그러니까 거래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측면이죠. 근데 권리분석 이론 같은 걸 중점적으로 연구를 했더라. 그러면 이거는 요거보다는 연구의 깊이가 낮아요? 상당히 깊어졌어요. 많이 깊어진 거죠. 어쨌든 부동산 전체를 이야기했다고요? 아니고 일부만 이야기한다고요? 일부.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한 200권 사서 국내에 와가지고 싹 다 읽어본 다음에 기술적 측면의 내용하고 경제적 측면의 내용하고 이런 거 법률적 측면의 내용들을 싹 체계화한 거죠. 체계화.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부동산학 법론이라는 책이라 그랬죠.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학 책이에요. 그래서 출판사가 법론사라는 출판사 건데 지금도 찾아보면 어디 있을 겁니다만은 뭐 제 책도 거의 다 이 책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그대로 응용하고 있죠. 거기다 이제 이창숙 교수하고 안정 교수까지 많이 섞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다 건대 조지영 교수까지 그래서 책을 한 30권 정도를 섞은 건데요. 제 책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야기는 뭐예요? 일본처럼 한 50년간 부동산학이 만들어지기 전에 선행 연구가 있었다고요? 우리는 그런 게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학을 단기간에 끝낸 거예요. 한 2년 걸렸으니까. 그 다음에 학자들이 막 수십 명이 뭐 이런저런 연구를 했다고요? 아니고 혼자서 끝냈다고요? 혼자서. 그래서 통일적으로 부동산학을 연구하는데 가장 기여한 것 그러면 종합식 접근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10회 때 딱 한 번 시험에 나온 게 이거다.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 나온 게 답이 그거라고요. 두 번째,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정착시키는데 가장 기여한 것 그럼 뭐라고요? 종합식.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종합식이야 이게는. 나올 가능성 거의 없지만 그래서 종합식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접근 방법인데 행태과학이라는 거는요, 이게 이제 이 사회학에서 쓰는 겁니다, 사회학. 그러니까 사회학 전공하신 분들은 뭐 잘 아실 거예요.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건데, behavior. 행태가 행동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동과학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 내재되는 인간의 인간적 요인에 정하여 부동산 행태를 중심으로 부동산 활동의 본질을 규명한다. 그래서 주로 장사하는 데 많이 써먹더라. 그다음에 중개, 마케팅, 경영 이런 데 많이 써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자주 읽어두셔야 돼요.
안 중요하더라도 중요한 데는 훨씬 더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죠. 근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 원두커피 냄새가 이렇게 가게에서 솔솔 흘러나오더라. 그러면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원두커피 냄새를 맡고 나서 구수한 된장찌개에다 밥을 말아 먹을까 이런 생각한다고요. 바게트 빵을 하나 살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행동이에요. 자극과 행동을 연구하면 마케팅에 쓸 수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그래서 빵집에서는 자꾸 커피를 끓이는 거죠. 원두커피를. 이해하셨나요? 그다음에 매장 같은 데서는 음악이 막 늘어져가지고 장송곡을 틀어야 장사가 잘 되겠어요. 음악이 템포가 조금 빨라야 되겠어요. 빨라야죠. 빨라야지 선택을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밝고 빠른 음악을 틀어주죠. 요즘은 음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을 점포들이 자기들이 고르다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즘 점포들은 대부분 그 음악 채널 음악들을 싹 틀어줘요. 그냥. 음악 채널에서 마케팅 관련 그 음악들을 틀어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쫙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돈 조금 내면은 싹 틀어주니까. 하루 종일 틀어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2번인데, 이 인간은 자신의 이윤극대 목표를 전제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의 패턴 또는 방법도 연구의 대상이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말고도 뭐 현상학적 접근법이다, 법제도기다 이런 게 있는데 아무 쓸모 없어요. 기본서 할 때도 이 정도 보자랬죠. 그다음에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인데, 여러분 여기는 이제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라면 이제 흔히 이론적 분야라고 하고, 그 옆에 결정과 결정 지원 분야를 실무 분야라고 하죠. 그래서 가로에 써져 있는데, 그 기초 분야는 오늘 공부하는 것들이에요. 뭐 부동산의 특성이 뭐냐, 그다음에 경제 이론은 뭐냐, 또 이제 우리가 어제 공부하신 거 있죠. 공법 또는 사법, 민법. 그다음에 기초적 금융수학이라는 거는 화폐 시간적 가치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부동산학을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론이다. 그래서 이걸 기초 이론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 뭘 할 수 있는 거냐? 결정을 할 수 있죠. 결정. 투자할 거냐 말 거냐 결정. 돈 빌릴 거냐 말 거냐 금융 결정이죠. 돈은 어떨 때 빌리는 거예요? 부해지례 때일 때, 정해지례 때일 때요. 정해지례 때 그런 이야기죠. 개발할 거냐 말 거냐 그것도 개발의 타당성 결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또는 국가정책도 국가의 결정이다. 그래서 이런 걸 결정이라 하고, 결정 지원 분야라면은 투자자가 이거 살까요 말까요 할 때 지원해 주는 사람들, 전문가들. 그래서 중개사, 평가사, 권리분석사 뭐 등등등 뭐 마케터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 결정 지원 분야는 어마어마하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자격증은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외운다면 개수가 작은 걸 외운다 그랬죠. 다음 중 이렇게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8회 때. 다음 중 결정 지원 분야가 아닌 것. 그래서 뭐 평가, 중개, 권리분석, 마케터, 그다음에 개발. 그러면 뭐가 답일까요? 개발.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을 외워야 된다. 결정. 그래서 거기는 동그라미 하시고 뭐 별 한 개 할 가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결정에다 동그라미를 하나 넣으세요. 그냥. 그다음에 제3절은 이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인데, 여러분들 연구 대상은 이제 부동산 활동하고 그 옆 페이지 보니까 부동산 현상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연구 대상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연구 대상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그림을 그려서 제가 개관을 했는데 뭐 그림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바로 내용 중심으로 갈게요.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있고 현상이라는 게 있다. 그럴 때 이 둘의 차이가 뭔지는 알아야 된다 그랬죠. 활동이라는 건 누가 한다 그랬느냐? 인간이 한다 그랬죠.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의 재반 활동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활동이다. 그럼 현상은 뭐냐? 리얼 에스테이트 피노미너라는 거는 부동산 그 자체가 변해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부동산이 변화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인식해야 될 인식의 대상인 거죠. 변화 모습. 예컨대 여러분 이제는 뭐 잘 아시죠?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는 게 뭐였어요? 이거는 계획된 개발이에요, 난개발이에요. 난개발. 지가구배라는 건 뭡니까? 지가구배. 지가구배는 구배가 기울기니까 슬로프. 그러니까 지가라는 게 밖으로 갈수록 점점 높아진다고요. 기울기를 가지고 낮아진다고요. 낮아진다. 침입과 계승 현상이다. 그래서 주거분리 뭐 여과 과정 할 때 봤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상이라고 한다. 현상. 또는 뭐 우리가 주거분리라든가 이런 것들.
그럴 때 이 활동은 뭐냐 하면 인간이 한다 그랬죠, 인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대부분 활동이에요. 감정평가 활동, 투자 활동, 개발 활동, 관리 활동, 중개 활동, 마케팅 활동 등등등. 그래서 이용 활동 등등. 그런 걸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거기 의 보죠, 의. 자, 부동산 활동인데, 부동산의 목적은 활동의 능률화이다. 아까 이야기 드렸고. 자, 부동산 활동이란 인간이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의 제반 여러 가지 행위 또는 태도. 그래서 그 마지막 줄이 시험에 나왔죠. 그러니까 자연현상 같은 것들은 당연히 부동산 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간 없어도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현상 먼저 보죠.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 현상이란 부동산 그 자체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현상으로 활동을 둘러싼 모든 제반 현상이다. 그래서 부동산 현상은 인식의 대상이 되는 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정도면 됐고, 구울만 하시고. 자, 4쪽에 다시 보시면 활동의 주체에 대해서 자, 공적 주체, 사적 주체는 구별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자, 공적 주체는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정부나 지자체는 뭐 누구나 알 거고, 거기 공사는 사적 주체예요, 공적 주체예요. 공적. 그런 게 시험에 나왔다 그랬죠. 한번 나왔어요. 그죠? 사적 주체는 땅 주인 개인 또는 건설회사. 그 다음에 소유자 조합이라든가 뭐 지역조합이나 뭐 재건축조합이나 직장조합이나 등등 조합. 그래서 조합은 공적이요, 사적이요? 사적.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머지 참고하시고, 자, 가로 2번에 자, 부동산 활동의 주요 속성 그랬는데, 아까 자, 부동산 활동 체계화된 원리로는 과학성이 있고 뭐 어쩌고 실무 활동 어쩌고는 기술성이 있다 그랬죠.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과학성과 기술성이 있다라는 건 결국 전문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윤리성에서는 그 윤리 규정은 우리가 좀 본다 그랬죠, 여러분. 자, 고용윤리하고 조직윤리, 서비스윤리, 공중윤리가 있을 때 이 고용윤리는 고용원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종업원. 그러니까 수평적이요, 수직적이요. 여기 수직적이고, 조직윤리는 동업자 또는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라 그랬죠.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는 거니까 삼성이 말하는 뭐 조직윤리를 지키세요라는 거는 위아래 관계겠지만, 회사는 우리는 위아래라고요, 수평적이라고요. 수평, 평등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평적이라는 걸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업자와 업자끼리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는 협회끼리 이렇게. 서비스 윤리는 이제 의뢰인 또는 비의뢰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 이런 이야기고, 공중 윤리는 우리 부동산 업자가 일반 공중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다음에 정보활동과 임장활동 또는 이제 그밖에 대인 대물 등등등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목 시간 나실 때 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4절이 부동산학의 이념 및 원칙인데, 여러분 거기다 별 하나 좀 해 주시고요. 별 하나 좀 해 주시고, 기본서보다는 양이 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서가 또 이 부분을 많이 줄여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일반적 이념이다. 뭐 생전 처음 들어봤을 텐데, 일반적 이념이라는 거는 뭐냐?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느냐? 뭐 가끔 나오죠, 가끔. 그러니까 요거는 제목 정도는 좀 봐두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니까 합법성과 이제 효율성, 형평성을 했는데, 여러분 이 효율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사익을 강조하는 차원이에요, 사익. 형평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요거는 이제 공익을 강조하는 겁니다.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공익.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이 높아지냐? 개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 돼요. 너 땅 너가 알아서 써라. 그러면은 누구라도 자기 땅을 대충 쓸까요? 잘 쓰려고 그럴까요? 잘 쓰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문제는 내 땅을 야, 너 맘대로 써라 그랬더니 막 모두가 100층을 질라래. 그렇게 되면은 뭐 너무 답답해가지고 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또 야, 내 땅이 무슨 도로야? 도로가 한 개도 없어, 100층인데. 그렇게 되면 차가 다닐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는, 즉 모두가 평화롭게 살기, 평등, 그러기 위해서는 사익을 완벽하게 보장을 해야 될까요? 일부는 제한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익은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익이 커지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완벽하게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 한 최소한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죠. 그래서 이 제한할 때는 뭐에 따라 하느냐? 법률에 따라서 합법성이죠. 그래서 우리 법이, 공법 같은 것들이 사익과 공익을 잘 비교 형량해 보고,
야, 이건 공익이 중요하다 싶을 때는 사익을 제한하는 것이고, 공익 필요 없다. 그럴 때는 사익을 제한한다고요. 사익을 보장한다고요. 보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효율성과 협법성은, 형평성은 합법성에 따라서 조정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가 다 누구나 이용하고 인식하고 있는 거니까 일반적 이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합법성, 효율성, 형평성이라는 게 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인데, 이 지도 이념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지도 이념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지금 이야기한 게 권익과 사익은 조화로워야 된다 그랬는데, 법에 따라. 그래서 공사익 조화의 원리이다. 그래서 공사익 조화라는 거는 이 일반적 이념을 잘 우리가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법에 따라서 아까 조화로워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법률적 측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효율적 관리의 원리이다. 그래서 효율적 관리라는 건 우리가 이제 경제적 차원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얻자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측면이다. 그다음에 건강가치 및 환경가치 증대의 원리이다 그랬는데, 건강가치하고 환경가치를 증대한다. 다 참 좋은 이야기죠. 이건 이제 기술적 측면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땅이라는 국토가 넓어요, 좁아요. 그럼 제한적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요? 이걸 싹 다 지금 이용해 버리면은 다음 세대가 쓸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일부는 이용을 하고 일부는 보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일부를 보존하면서 환경 가치를 유지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도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 1층만 지어야 될까요? 기술적으로 고층 건물을 지어야 될까요? 고층. 그러니까 공간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야기는 전부 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이야기면 무조건 다 말 되는 거예요. 공익과 사익은 원래 조화로운 거에 상충되는 거예요. 이 공간 가치와 환경 가치는 원래 조화로의 상충이에요. 다 상충이죠 이거. 상충적 개념인데 이것들을 조화롭게 하자. 기술을 통해서 또는 법률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는 연결하는 게 중요해요. 연결. 이게 경제적이냐 법률적이냐 이런 걸 연결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다 제가 밑줄 그어놨죠. 그래서 공사익 조화 원리다는 법률적 측면이고, 그다음에 효율적 관리 그러면은 경제적 측면이고, 그것만 보면 돼요. 내용은 내용이 있겠습니까? 건강가치나 환경가치 증대의 원리다는 이제 기술적 측면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 그다음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은 다 보셨죠. 능률성의 원칙.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부동산 활동을 안전해야 된다. 안전성의 원칙. 그다음에 경제성의 원칙이다. 공정성의 원칙은 주장하는 학자가 있긴 있지만 아무도 동의를 잘 안 해가지고 시험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다 그랬죠. 그래서 방정식 교수라고 이제 그분은 아마 지금은 강의 안 할 거예요. 제가 안 알아봤는데 그분 책도 있는데 제가 그분 책을 보고 참고를 안 해버렸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 30권 봤는데 미국 책까지 다 봤는데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 내 책보다 훨씬 못한 것 같아가지고 안 봤어요. 책 사놓고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정도, 제목 정도 보세요, 일단. 그러니까 제목 정도만 보는 거지. 이전의 원리니, 보조기의 원리, 필요 없어, 그거. 그 옛날 이야기지. 이해하셨죠? 외우려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 이보 분연히 발표하기나 이렇게 외울 수는 있는데. 됐고, 외우지 마세요. 쓰레기예요, 그거. 그다음에 제5절에 우리나라 표준산업 분리에 따른 부동산업이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간혹 시험에 나오죠. 이것도 좀 이제 기억하세요. 자, 기본서에서는 이 부분 아직 안 했었죠. 그러니까 요약집으로 보충하면 되는데, 자, 대분류로는 이제 부동산 및 임대업 그래서 L코드예요, L코드. 이게 산업 분류는 이제 A, B, C, D 이렇게 코드로 나뉘어 있는데, L코드. 기본서가 이제 코드 번호를 잘못 적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본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중분류는 부동산업과 임대업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부동산업이죠. 그러니까 임대업은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예 써놓지도 않았어요. 그럴 때 이제 부동산업을 소분류로 나누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자 밑에 박스 보시죠. 임대 및 공급업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코드 넘버 써놨죠. 682라고 682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이제 법내 더 쪼개보면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이렇게 쪼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울 거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부동산업 옆에 임대 및 공급업이다 임공 이렇게 써보세요. 그걸 임대업과 공급으로 나뉘죠. 세 분류에서. 그래서 그걸 법내로 쪼개보니까 이제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이렇게 쪼개져 있죠. 그죠? 682를 쪼개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서관중에다가 동그라미. 서비스업 할 때
그다음에 이제 세 분류로 가면 이제 관리업하고 중개업이 있죠. 중개평가. 그래서 임공 동그라미 하시고 임공. 거기 어디다 동그라미 하냐면 소분류에다 동그라미 해서 소분류. 자, 임공. 그다음에 소분류 서비스업에다 서. 그다음에 세 분류 가면은 관리업하고 뭐가 있다고요? 중개업에서 서, 관중 이렇게. 그래서 임공은 그 자체가 임공으로 쪼개지니까 됐고. 그다음에 서비스업은 인공처럼 쪼개지는 게 아니니까 이제 외우자 그 이야기. 관중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 관리업하고 중개 및 평가업이다. 그래서 거기 위에 이제 임대업이나 개발 및 공급업은 그건 뭐 별거 아니죠. 주거, 비주거, 기타 이렇게 나누면 되니까. 그런데 관리업은 이제 주거, 비주거밖에 없죠. 그다음에 중개 및 감정평가업은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업이다. 이렇게 나뉘어 있다라는 걸 좀 봐두셔야 된다. 몇 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별을 할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제 5절에다가 동그라미나 하나 해놓으세요. 동그라미.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장을 보셨고, 자, 제2장에 자,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시험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은 개념마저도 이제 복합 개념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 뭐 한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술적 측면,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 이렇게 본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인데, 부동산의 이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제목 정도는 외우신다 그랬죠. 자, 기술적 측면을 다른 말로 물리적 측면이라고도 하는데, 물리적 개념이다라고도 하는데요. 여기는 자연이다, 공간이다, 위치이다, 환경이다, 뭐 이렇게 외우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자, 경제적 개념이다 그러면은 용어들은 이제 뭐 다 아시죠. 자산이다, 자본이다,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생산 요소이다, 상품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왜 이걸 외워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죠. 상품 또는 소비재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음 중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이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1번 자본이다, 2번 소비재다, 3번 자산이다, 4번 생산 요소이다, 5번 공간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공간을 찾아야 되겠죠. 법률적 개념은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고, 준부동산, 다시 말해 의제 부동산을 합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느냐, 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럴 때 협의 부동산은 이제 민법 제99조 제1항의 부동산이죠. 다시 말해서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정착물이 뭐예요? 정착물. 정착물은 쉽게 움직이는 거예요. 픽스처, 정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에 정착되어서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것들, 분리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착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토지와 별개로 보는 게 별개. 그런 걸 이제 대표적으로 건물이라 그래요. 건물. 그다음에 토지의 일부분으로 보는 게 있더라. 담장, 축대, 수도시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럴 때 우리 민법에서는 이제 토지와 건물은 당연히 한 개의 물건이요, 당연히 별개의 물건이에요. 별개. 그렇죠. 그래서 독립된 물건으로 다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민법상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민법 99조가 정의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준부동산은 뭐냐? 이거는 원래는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으로 의지하는 것들이더라. 마치 민법의 준물권하고 같은 개념이다. 업권, 광업권. 여러분 민법 잘 하시니까 이용하자고요. 예컨대 여기는 뭐가 있느냐? 특수동산이 있다. 특수동산은 자동차, 항공기, 20톤 이상의 선박,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에요. 또는 재단이 있다. 재단. 공장, 재단이나 광업재단 같은 것들이 있더라. 많이 들었죠, 이제 법률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준물권이 있다. 준물권. 여기는 이제 업권하고 광업권이다. 그래서 업권법을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평가 공부를 할 때 업권법을 좀 봤어요. 어장평가 때문에. 어장이나 광산평가도 있거든요, 이제 평가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데 업권법이 그 당시에는 164개 조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민법처럼 한 1000조문이 넘는다고요? 몇 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업권도 마치 물권처럼 관리를 하거든요. 소유권에 대한 그 권한을 이렇게 구역을 정해가지고 등기는 아니고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업권은 등기부는 없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 어장이야. 거기서 이제 김, 혜태, 막 김도 키우고 막 미역도 키우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소유권 관련돼서 분쟁이 있을 때 애는 조문이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대부분 뭘 준용하라고 돼 있냐. 민법에 물권법을 준용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준물권이에요 이게.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소유권과 관련되는 분쟁이 있을 때 대부분 민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고요. 민법에 있는 내용을 어업권법이 따로 쓰질 않아. 법조문이 많아지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다음에 이제 등기된 수목의 집단 임목이 있죠. 임목법에 따라.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 이것들은 왜 우리가 의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냐. 마치 공시하는 방법이 부동산처럼 등기하거나 또는 등록하는 것들이 다. 그래서 자동차, 항공기, 선박 다 등록이죠. 공장, 재단, 광업재단은 이제 등기가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업권, 광업권은 등록업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광업권도 등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임목은 임목법에 따라 등기된 거죠.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이제 법률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등기된 것들 같은 경우는 저당권의 객체로 삼을 수 없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등기가 안 된 거는 어디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거예요? 표제부 갚고 을구가 없는데.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된 것들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그런 게 어렵게 나올 때는 조금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 자, 일단 이 정도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정착물의 구별 기준 쪽으로 가보자고요. 그래서 보자. 거기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해가지고 여러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은 자 써놓으세요. 동그라미 하나 하시고 암기. 제목을 뭐 어떻게 한다고요? 암기한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자 법률적 개념이죠. 그래서 거기다가는 이제 별을 2개 해주시고 2개 협의부동산이죠. 자 토지하고 정착물이다 그랬고 정착물에는 이제 건물이 있죠. 건물. 그다음에 교량, 터널, 돌담 뭐 등등등 있더라. 정착물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것도 시험에 좀 나오니까 다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정착물의 토지 항구적인 의도로 설치되거나 부착됨에 따라 부동산의 일부가 되어 분리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게 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번에 정착물의 유형이죠. 정착물 중에는 토지에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하고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게 있다. 자, 여기까지 잘 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자 넘어가셔서 동그라미 1번에 자 토지가 독립된 정착물이죠. 다시 말해 토지의 소유권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건데 건물이죠. 건물. 우리나라 민법에서 건물은 토지와 완전히 독립된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별개로 팔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생길 것이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수목이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기된 임목은 당연히 이거는 별개 물건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그런 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두 번째 줄 보니까 명인방법을 갖춘 거는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들이죠. 이것도 독립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명인방법을 갖춘 건 등기가 없잖아요. 등기. 바로 저당권의 객체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미분리 과실인데 민법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나 수목으로 독립된 정착물로 다룰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이죠. 농작물은 뭐 명인방법을 갖추든 말았든 간에 독립된 정착물로 보죠.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다 하더라도 경작자의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착물로 다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토지 일부로 취급되는 거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되므로 또 소유권이 미친다 그랬는데 교량, 돌담, 터널 등등등 인간이 만든 거 그걸 공작물이라 그러죠. 이번에 토지에 정착돼 있으나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은 단연생 식물이나 자연식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인간이 만든 거라고요. 그냥 지가 스스로 살고 있다고요. 그런 것들 이런 건 그렇죠. 토지 일부로 보죠. 그다음에 이제 3번은 됐고 토속 돌이라든가 뭐 땅 같은 거, 흙 같은 거는 당연히 토지 일부로 봐요. 그거.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가로 3번에 정착물의 구분 기준인데 자 지금 제가 뭐 이런 데다 별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토지가 독립된 거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가로 3번에 정착물의 구분 기준인데 여러분 그 정착물의 구분 기준은요 4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부터 2, 3, 4, 5 여기까지를 정확하게 봐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물건이 부착된 방법이 어떠하냐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건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세 번째는 설치 의도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설치자가 누구냐. 뭐 이렇게 기준을 삼을 수 있는데, 여러분 동그라미 2번 보죠. 동그라미 2번 보니까 건물 등에 부착된 물건이 물리적으로 아무런 손상이 없이 제거될 수 있다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건물의 효용을 제한한다면 정착물로 보고 제한하지 않는다면 동산으로 본다. 예컨대 뒤에 벽시계는 제거가 어려워요, 용이해요? 저거 뗐다고 건물이 쓰러질까요, 안 쓰러질까요? 저런 건 동산이에요. 근데 수도꼭지는 드라이버만 있으면 풀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저건 제거는 용이한데 수도꼭지를 떼버리면 수도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효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이런 건 정착물로 본다 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어떤 물건이 이제 건물의 특정 위치 또는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디자인된 것들이다. 그거는 이 물건은 건물에 항구적으로 설치할 의도가 있는 걸로 본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주문형 창틀 샤시. 여러분 샤시라는 거 이거를 어떻게 디자인한 거예요? 비가 올 때 혹시 비가 오면 자 샤시 좀 하나 뜯어가지고 이렇게 비를 맞고 다닐까? 이런 용도예요. 건물에 놔둘 용도예요. 그러니까 항구적으로 건물에 놔둘 의도로 디자인이 된 거죠. 그런 건 뭘로 본다고요? 정착물이다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4번에 옛날에 이거 다 민법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요즘은 이제 민법에서는 이런 걸 안 내. 우스워가지고 민법은 조금 더 어렵게 판례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또 결혼해서 내고 있어요. 왜 이런 걸 내는지 모르겠는데. 4번에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계약이 없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에서 어떤 물건이 정착물이냐 아니냐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정착물로 간주해가지고 일단은 뭐로 넘어간다고요? 매수자에게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의도죠. 당사자의 의도. 그 다음에 4번, 5번, 5번.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로 보지만, 이건 중요하죠.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이요, 동산이요? 동산. 그래서 임차 정착물은 뭐 이미 좀 말씀드렸는데, 예컨대 이 아래 1층에 빵집이 있죠, 빵집. 빵집에는 이제 냉장 쇼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죠? 빵 팔려면. 예. 그런데, 야, 이거 위치가 좋은 줄 알았더니 의외로 장사가 안 된다. 야, 뭐, 에라 모르겠다. 대각선으로 다이소 있는 데로 이사 가자. 그래서 이거 전세보증금을 2억을 뺐어요. 빼가지고 저쪽에 이제 얻었거든요. 얻어가지고 이사를 갈 때는 냉장 쇼케이스는 임차인 자기가 설치한 거니까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이죠. 그러니까 이건 놔두고 갈까요? 들고 이사를 갈까요? 움직였네, 그죠? 움직였으니까 이거는 뭐로 본다고요? 동사.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게 왜 시험에서 물어보냐 하면 임대인, 집주인이 만든 거는 그건 계속 놔둘 거니까 정착물인데 임차인이 만든 거는 이름이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썼다고 하더라도 정착된다고 본다고요? 가지고 이사 갈 거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동산으로 본다. 이해하셨나요?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이다. 왜냐? 정착물은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협의업 부동산 할 때 토지의 정착물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 밑에 또 따로 정리해놨죠. 임차인 정착물인데, 자, 1번. 동산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고, 임차 정착물의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임차인 정착물이라 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동산인데, 동산은 뭐 판잣집 등등등이 있다.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입으로 준부동산이죠. 준부동산은 그 성질상 민법상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나, 재화의 성격이나 관리 입장에서 볼 때 물권 변동을 위한 공시방법으로 등기 또는 등록이 불가피한 것, 그런 것들을 준부동산이라 한다. 그럴 때 여러분 그 특징에서 1번, 2번 이런 거 조금 읽어두셔야 돼요. 많이 못 봤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죠. 뭐 하려고 이런 걸 분류하냐? 학문적 관심이다. 연구 대상이다. 그냥 연구 대상. 그다음에 두 번째, 준부동산은 평가의 대상이 되고 저당물의 목적물이 되고 그다음에 특히 부동산 중개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평가나 중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구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종류인데 종류는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외우지 마세요. 광의부동산인데 협의부동산의 준부동산을 합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걸 묶어서 광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협의에는 토지하고 정착물이 있고 준부동산에는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이건데 제가 거기 저희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걸 좀 두껍게 해놨잖아요. 이걸 좀 후회하고 있어요.
실수한 거야, 이거. 두꺼운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안 외워도 된다, 그 이야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쉬셨다가 2절로, 예, 가죠. 속도가.